자, 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미혼 한강이었는데요. 미혼 한강이 뭐냐? 뭐 결혼 못하면 한강 가라. 그 미혼 한강이 아니라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지만 한국 증시는 강세였다. 그래서 미혼 한강은 매우 매우 좋은 뜻입니다. 우리는 뭐 미국이 기침하면 뭐 한국 증시 감기 걸린다고 그런 이제 흔한 격언이 있는데, 미국이 올라도 심지어 전강 후약인 경우가 많은 우리 K 증시에서 오늘은 새벽에 뉴욕 증시가 다우는 상승했고 나스닥은 하락, 이렇게 혼조세로 끝났는데도 한국 증시는 모처럼 2차 전지주들하고 자동차, 엔터 이런 섹터가 급등하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유가 뭐냐? 일단 작년 전기차 판매가 25% 글로벌리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 K 2차 전지주들한테 정작 중요한 미국은 그냥 9%만 증가, 그리고 유럽은 3% 오히려 감소를 해서 부진했고, 대신에 중국만 또 전기차 판매가 40% 완전 급증했는데, 이게 왜 우리 2차 전지에다가 호재죠?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의 작년 친환경차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거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뭐 사상 최고 경신하면서 결국 연간으로도 이번에 집계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월간은 어떻게든지 주변에 그 널려있는 재료들을 다 호재로 해석해가지고 테슬라 주가 들어올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이 테슬라 관련해서 팩트랑 루머로 구분해서 전해드리면은, 테슬라의 신형 모델 Y의 주니퍼가 중국에서 누적 주문 대수가 20만 대를 초과해서 계약이 전부 매진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7월 달까지, 그러니까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루머인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틱톡이 결국 미국 연방법원에서 사용 금지 명령을 때려 맞았는데, 이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현지 법인을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트위터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걸 이제 블룸버그가 단독 보도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루머에 불과합니다. 뭐 정작 중요한 일론 머스크로부터 입장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않은 데다가 다른 외신들은 이거야말로 찌라시라고 이제 블룸버그를 막 까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아직 뭐 기사를 내리지 않고 지금 버티는 중이고요. 근데 이게 왜 테슬라 주가의 호재냐? 아시다시피 이제 트위터는 그 일론 머스크가 인수와 동시에 비상장으로 이제 바꿔버렸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트위터가 틱톡을 먹으면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가장 큰 위협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운영사 메타, 이게 그 페이스북인데, 여기 투자하던 사람들이 트위터는 비상장이라 테슬라로 또 갈 것이다, 이런 의식의 흐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팩트를 전해드리면, 모간 스탠리에서 일명 테자랄이라고 하는 그 아담 조나스 있죠. 저도 이제 외국계 리포트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그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 목표가를 현재 400달러의 그 2배인 800달러로 완전히 그냥 올려치기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의 통합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 팩트가 중국에서 1월 둘째 주 자동차 보험 계약 단위가 나왔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7,800대로 전주 5,500대에서 2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도 지금 뭐 한겨울이라서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 효율이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시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잘 팔린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근데 이제 앞에 루머 두 개는 빼더라도 우하향을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연준 금리 인상기였으니까, 뭐 전기차의 경우는 워낙에 뭐 보조금이랑 자동차 할부 금리에 민감하다고 치면은, 연준이 작년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테슬라가 본격 반등이 나온 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다 지금 연준이 당장 1월 FOMC는 금리 동결하려고 그러고, 다음 3월 FOMC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0% 육박을 하는데, 그러면 테슬라 그 금리 민감주로서의 호재도 다시 되돌림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트럼프 취임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라면, 이거는 역시 우리 K 2차 전지들이 따라가다가는 결국 벼랑 끝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하여간 오늘처럼 뭔가 억지스러운 상승이 나올 때는 스마트 머니들이 탈출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우리 외국계 리포트에서 K바이오 탑픽으로 소개해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유럽계 다국적 제약사랑 11억 1,011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이제 2조 747억 원 규모의 CMO 계약, 바로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떴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거는 유럽이고요. 사실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우리 K바이오 시밀러 업계에도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별로고 있는 게 그 오바마 케어 전면 백지화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미국 제약업계는 연방정부 통제하에서 벗어나가지고 민간 보험사랑 민간 의료기관이랑 좀 딜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CMO 업체들에다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K바이오시밀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대장주로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바이오 시장 규모가 세계 1위고요.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3%예요. 미국 혼자서만.
근데 이제 여기서 2029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5.1%로 커져가지고 결국 7조 5,804억 달러 시장이 될 거로 전망합니다. 7조 5,804억 원이 아니라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일경하고도 1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럼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박살내버리고 다 이제 개인이랑 민간의 의료비를 부담을 시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저렇게 성장을 할 거냐? 여기 바로 이제 트럼프표 HSA라고 하는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약자인데, 우리말로는 뭐 건강저축 계좌 뭐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하여튼 트럼프가 여기다 이제 보조금하고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이제 부여해가지고 뭐 일종의 우리로 치면 청약 통장처럼 그렇게 이제 건강관리비, 헬스케어 비용을 관리해준다는 정책입니다. 하여튼 근데 미국은 이미 다른 G7 선진국 대비해서 약값이 2.6배가 높은 수준인데, 그 원인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로비스트들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 로비스트들은 뭐 어디를 위해서 일하냐? 바로 대형 제약사들이죠. 그래서 그 대형 제약사들의 특허로 인한 독점적 지위, 그리고 정부 차원의 약가 협상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제약사들이 눈치도 안 보고 약값을 막 올리는 게 가능한 그런 시장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제 이걸 트럼프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그 제약사들이 맨날 주장하는 신약 개발 자금을 기존 의약품에서 우리가 좀 만들어야 돼서 비싸게 받는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 뭐 트럼프는 본인이 그런 제약사 로비스트들한테 전혀 뭐 받은 것도 먹은 것도 없으니까 이걸 이제 손봐주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그 제약사들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를 복제약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이걸 트럼프가 지난 그 1기 정권 당시에 Lower Drug Prices and Reduce Out of Pocket Cost라는 그 규정을 도입해가지고 그 제약사들 좀 손 좀 봐주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결국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슐린의 경우만 딱 찍어가지고 $35 인슐린 행정명령, 이거를 이제 트럼프 1기 때 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걸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미국보다 약값이 싼 바로 옆에 캐나다 의약품 수입을 무관세로 허용하는 식으로 지금 미국 내 대형 제약사들을 이제 압박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FDA 국장으로 지명된 마티 마카리 박사, 이 양반이 이제 그 존스 홉킨스에서 설전 하던 사람인데,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했던 인물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 마카리가 지금 이제 막 추진하고 있는 게 오버 더 카운터 그 혁신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카운터 너머에 있는 그런 의약품들. 그래서 FDA가 지금까지는 미국 내 사용에 대해서 뭐 이것도 제약 로비스트들 때문이었는지 하여간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인정되는 제품들 중에서 미국 내에서는 사용이 안 됐던 그런 의약품들을 신규 지정하면서 약값을 낮추는 요걸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하여간 조만간 공식 발표 나올 건데,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런 모든 게 바로 어떤 우주의 기운이 K-바이오 시밀러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 와중에 미국은 지금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다음 주 예정된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바이든보다 한 수 위의 어떤 열린 지갑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트럼프 그 대통령 복귀에 대해서 약간 좀 미 국채 시장에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 채금리가 워낙 뭐 1년짜리 단기물에서부터 30년 장기물까지 다양한 데다가 또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뭐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그리고 또 미국채가 오르면은 미국 재정 적자가 더 커져서 연준 통화 정책도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또 악재다. 약간 너무 복잡한 분석들이 많은데, 저는 이 미국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여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미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반면에 이제 살 사람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자라도 더 쳐줘야 그걸 살 사람이 늘어나니까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미국채 금리가 가장 대표적인 10년물 기준으로 5%까지 육박을 하는 이런 상황은 뭐냐?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국채를 살 사람이 줄었거나, 아니면 미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그냥 흔해 빠진, 그래서 물량이 과도해서 그렇게 금리가 올라갔거나, 이제 둘 중 하나인데, 사실 뭐 미국채는 이미 매주마다 연락에 막 찍어내고 있는 게 벌써 몇십 년째고요. 그럼 미국채를 살 사람이 줄어서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다, 지금 국채금리 상승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 국채 보유량 1위 국가가 바로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국, 3위가 영국, 그리고 뭐 캐나다랑 유럽 국가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태국, 홍콩, 싱가포르 있고, 다음 17위가 사우디, 그 다음 이제 18위가 대한민국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비중 1, 2, 3위 국가인 일본, 중국, 영국이 최근 들어서 미국채 보유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요거는 뭐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좀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굳이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미국채 수량을 기존대로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이 다른 데 투자하는 쪽으로 많이 빠진 거다, 이것도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결정적으로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른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도 외환보유고 대부분이 미국채랑 달러랑 금인데, 굳이 이제 미국채랑 달러는 좀 필수 수량을 넘는 그 정도의 비중은 유동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추세를 봐서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미국채보다는 자고 일어나면 값이 올라가는 금으로 조금 비중을 돌렸다고 보고요. 뭐 우리가 이러니까 일본 BOJ랑 영국 영란은행도 비슷하게 이제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열심히 그 비트코인을 미국의 공식 리저브, 즉 준비 자산으로 밀고 있는 게 금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야 미 국채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수요도 회복되고 금리는 내려가면서 미국 재정 적자에 따른 이자 부담도 또 줄어드는 거고요. 사실 뭐 부채가 많은 나라는 자국 통화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 약달러를 선호하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그 빚은 자기네 나라 통화로 계산을 하는데 그 통화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갚아야 되는 빚의 양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프랑스에서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을 당시에 아시냐라고 일종의 뭐 채권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뭐 나라에서 지급 보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서 관리하는 그 어떤 유통수단이었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상품권 같은 걸 이제 그 아시냐를 대량으로 발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걸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막 닥치고 뭐 짐바브웨급은 아니더라도 거의 뭐 아시냐를 동네 개들도 물고 다닐 그런 정도가 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프랑스 공식 화폐 가치가 막 추락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는 재정 적자 감소 효과가 있다고 이제 시중 은행들한테 이 아시냐를 더 막 남발을 하라고 부추겼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물가 때문에 민생이 박살나가지고 프랑스 혁명 터지고 그 은행가들이 막 단두대에 막 올라가고 난리가 나서 결국 그 아시냐가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이제 프랑스에서는 은행 이름에 뱅크자를 잘 안 붙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은행이 거의 악마화됐던, 그래서 막 처형당하고 그랬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3대 은행이 소시에테 제네럴, BNP 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근데 이거 다 뱅크라는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요. 근데 트럼프 캠프에서 경제 정책 짜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열린 지갑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작용인 그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미국채 금리 급등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대안으로 저는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 그 리저브 공식 그 준비 수단으로 올려서 금에 몰린 자금들을 다시 미국채로 돌아오게 이제 물꼬를 트는 이제 이런 전략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또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 계실 텐데, 뭐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서 또 안 된 거는 또 딱히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나 금융 이쪽은 뭐 이미 이제 유태인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을 지금 수준으로 산업화해서 키워준 것도 미국,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를 또 중국 견제용으로 키운 것도 미국, 또 반대로 뭐 이란이나 쿠바 같은 반미 국가들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버린 것도 미국. 하여간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과연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일지 요거는 아직 좀 미정이라서 걱정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아베만 대놓고 챙기는 그런 식이 되면은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단 말이죠. 아, 그래서요, 잠깐 30초만 집중해 주실래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라는 사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은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 24시간 365일 밤낮도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거기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의 주문 당일에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까지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끄덕끄덕.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아시아에서 우리 K증시가 그래도 이제 중간은 갔는데 상해 지수가 오늘 급등한 대신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급락이 나왔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일본보다 중국 증시의 동조화 비율이 더 높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일본 증시 빠진 게 그 BOJ 부총재가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 때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 재생상, 우리로 치면은 기재부 장관 이 사람도 BOJ 금리 인상 검토가 현재 일본 정부의 스탠스와 맞아 떨어진다고도 밝히면서 갑자기 엔캐리 청산에 대한 빨간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참 다음 주 월요일에 트럼프 취임식 있지, 목요일에 BOJ 회의,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주 우리 설 연휴 딱 세중간인 그 수요일에 연준 FOMC까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우리 항상 뭐 추석이나 설 연휴 전에는 증시에서 자금 유출과 약세장이 공식처럼 자리를 잡아왔는데, 이번에도 그럼 설 전에 돈 다 빼야 된다고 또 매도 우위가 나타날 것인가, 혹은
아니다. 이번에는 그런 뻔한 시나리오 말고 역발상으로다가 설 전에 쌀 때 들어갔다가 설 연휴 지나고 이제 오를 때 수익 내고 팔자 이런 매수세가 더 셀 건가? 지금으로서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와중에 그 윤 대통령 체포조가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들이닥칠 것이라는 이제 소식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경찰 특공대랑 경호처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쪽 다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 누가 공무원 연금 박탈당하고 감옥에 가느냐 지금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K증시도 외국인들은 바로 위험 회피 피신 모드로 나와가지고 어제 거의 1조 원어치 팔았는데 오늘도 코스피에서 3천억, 선물에서 2,800억 추가로 이제 순매도 때려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바로 내일 모레 한국은행 금통인데 이제 여기서 또 금리를 내리자니 앞에 말씀드린 미국채 금리도 급등하는데 원화 표시 자산으로 분류되는 한국 국채 금리는 또 이상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 그렇다고 또 금리를 동결하자니 지금 올가 하이에나들은 하여간 이번에 금리 안 내리기만 해보라고 지금 원달러 숏에 왕창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뭐 불경기 우려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엇박자가 날까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제 캐피탈 이코노믹스 측에서는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경제 상황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이번 그 계엄 탄핵 내란 전국이 싹 해소되고 나면 한국 증시 앞에는 부동산하고 내수 경기 침체 리스크가 떡하니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정치 상황을 빼고서라도 결국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500원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년 대비 2.1% 감소를 했는데 이 2.1% 별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 수치가 21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심각한지는 이제 다들 감이 오시죠. 이 소매 판매액은 인플레 조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금액으로만 표시를 하는 건데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 판매액이 작년하고 똑같이 나와도 이게 사실 인플레 감안하면은 한 3%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2.1%가 빠져버렸으니까 실제로는 소비가 한 5% 넘게 감소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히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식료품과 의복 이런 쪽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원래 이렇게 입고 먹는데도 돈을 안 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 먼저 소비 절벽이 찾아옵니다. 이런데도 지금 그 특급 호텔 뷔페는 연말 송년회 시즌도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특급 호텔 1박 2일에 기본 호캉스 60만 원이고 호텔 뷔페는 2명 먹으면 바로 50만 원인데 또 이런 쪽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지금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참 이런 걸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최고의 뷔페는 쿠쿠 정도 아니면 진짜 통신사 할인 끼고 큰맘 먹고 한 몇 달에 한 번 빕스 정도 가는 거. 자, 이 와중에도 K증시의 상장 종목 수는 계속 더 늘어날 전망인데 오늘 흥국증권 리서치에서 올해 2025년에 신규 상장의 풍년이 될 거라고 자료를 내놨는데 야, 이거 우리 계좌는 그럼 흉년입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앞에 진짜 경기 침체 우려가 장난 아니라고 이런 와중에 그 경기 부양용 한국은행 유동성을 따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올해만 무려 또 90개의 신규 상장 기업들이 대기 중이라는데 그럼 이제 중간에 또 그놈의 물적 분할하는 데랑 스펙주들까지 합치면 결국 올해만 상장 종목이 100개 이상 늘어난다는 소리죠. 작년에만 신규 상장이 77개, 77개에다가 공모 금액이 4조였는데 올해는 종목도 더 많은 90개, 거기다 공모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서 빨려 들어가겠습니까? 한국은행이요? 아니면 조폐공사요? 전혀 아니고요. 기존 상장주들 중에서 업종이 같은 섹터에서 결국 또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ANG 금융그룹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상태고 ANG 그룹에서는 한국 정치의 정상화가 빨라야 올 2분기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끔찍한 분석을 내놨는데 어쨌든 그래도 헌재의 탄핵 심판은 기존 노무현 박근혜 탄핵 사례보다는 빨라질 걸로 예상하고요. 그 전에 이제 현재 국무위원 21명 중에서 15명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5명 이상 추가로 탄핵이 되면 내각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경제정책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ANG는 바로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센티먼트 히트, 즉 경제 심리의 충격,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 이거는 재량 소비에 대한 위축을 가장 중요한 한국 경제 리스크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 조국혁신당이 제안하고 있는 전국민 내란 회복 지원금 이거 1인당 2, 30만 원 준다는 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개별 종목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들어가서 JP모간이 K 게임주 탑픽으로 크래프톤을 또 추천하는데 4분기 실적도 기존 컨센서스 대비 매출 4%, 영업이익 3%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26%나 상회할 걸로 기대한대요. 거기다가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도 낙관적이어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51%, 57% 각각 상회할 가능성까지 있다. 그래서 이 크래프톤 목표가 46만 원에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JP모간이 콜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강세를 나타낸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시티그룹이 현대차 인도법인을 커버리지 개시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인도법인 지분이 원래 100%였는데 지난번에 이제 인도 증시 상장하면서 17.5%를 공모해서 풀었으니까 여전히 이제 8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현대차 인도법인 전망이 곧 현대차 지분 가치를 반영한 현대차 주가 전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시티에서 총 6가지 호재를 언급하네요. 현대자동차의 강력한 모기업 지원, 두 번째가 SUV 비중이 높은 다양한 모델 라인업, 세 번째가 프리미엄화에 대한 집중, 네 번째 넓은 판매망하고 서비스 네트워크, 다섯 번째가 강력한 브랜드 가치, 여섯 번째가 수출에서의 잠재적 상승 가능성. 반면에 이제 리스크는 세 개인데 이게 높은 경쟁 환경, 다음 비교적 광범위한 특수관계자 거래,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규제 리스크 이렇게 꼽는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두 번째 특수관계인 거래는 이제 혹시라도 정몽구 회장이 이제 갑자기 서거를 하면 여기도 그 지배구조 개편하고 상속세 때문에 오너 일가 지분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하여튼 현대차 인도법인 목표가를 2250루피로 제시했는데 오늘 1796루피였으니까 한 10% 이상 상승 추가 여력이 남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는 이미 물러갔는데 아직도 혼자만 코로나에 걸려있는 카지노 업종, 그중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를 UBS에서 분석하는데 4분기 실적의 경우 이제 2월 초에 나올 건데 매출은 2,700억 정도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할 것으로, 대신에 영업이익은 276억으로 컨센서스 미달할 걸로 보네요. 그중에서 요즘 그 예약하기 힘들다는 파라다이스 시티, 여기는 그럼 어떠냐? 물론 이제 실적은 좋을 걸로 보지만 여기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보유한 지분이 55%라서 순위 기여도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목표가를 기존 11,000원에서 이번에 1,500원으로 깎았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마침 오늘 시티에서도 여기 파라다이스 분석을 내놨는데 목표가를 기존 19,300원에서 이번에 15,800원으로 내렸지만 그래도 이제 UBS보다는 높고요. 그다음에 투자 의견도 시티는 매수로 콜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이 근데 10,000원도 안 되니까 이 15,000원만 가도 참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원래 33,000원까지 갔었거든요. 당시에 파라다이스가 일본 카지노 손님 다 뺏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일본 뛰어넘는 카지노 강국이 되고 중국에서 큰 손들이 몰려오고 어쩌고 난리였는데 그때 만약에 들어갔으면 지금 10년 기다린 결과 마이너스 70%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한 주에 딱 중간인 수요일, 그리고 마침 또 날짜도 한 달에 딱 중간인 15일인데요. 내일 저는 조금 떨리는 게 정부에서 내일 12월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비상계엄에서부터 탄핵안 발의까지 해간 지난 12월에 워낙에 좀 험악했던 시기다 보니까 고용지표가 혹시라도 좀 쇼크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주에 그 미국 고용지표랑 대비 효과가 더 커지면서 환율이 또 걱정되는 거죠. 대신 내일 증시에서 이제 주목받을 이슈는 바로 정부의 K-그리드 수출 현장 방문, 그리고 보도자료 제목이 겨울철 안정적 에너지 수급 관리 철저. 요건데 제목이 바로 증시 테마죠. 그다음에 내일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화시장 현장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보수 쪽에서 이제 이 김문수 장관이 차기 대권 주자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기보다는 뭔가 대권 후보 같은 장면이 그 평화시장 방문 이 뉴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관련주들도 있긴 있죠. 다음 내일 국회가 댐 건설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잡혀 있는데 요거는 증시에서 그 수처리 테마죠. 다음 내일 이제 농식품부 보도자료가 농가와 함께 검증한 품종 기술로 신비디움 산업의 활력을, 요게 제목인데 제목 그대로 씨앗 종자 그리고 스마트팜, 요게 이제 증시 테마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이 와중에 또 내일 두 개나 공모청약에 들어가는데 와이즈넛하고 데이원 컴퍼니. 다음 내일 중국 비아디가 대한민국 송도에서 첫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하면서 비아디 전기차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대만 TSMC 실적 발표도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 밤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 이어서 내일 밤에는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 예정인데 이것도 지난 고용지표랑 마찬가지로 하여간 올라가면 연준 금리 인하에 무조건 방해된다고 해서 악재입니다. 그리고 마침 내일 연준 베이지북도 나오는데 요 베이지북이 공개되면 바로 이제 2주 뒤에 FOMC가 열린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내일 공개 예정인데 이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1월분이라서 또 중요하겠고 그다음 이제 미국도 이제 어닝 시즌 돌입하는데요. 내일은 골드만삭스, JP 모간, 웰스파고, 시티, 블랙락 이렇게 월가 금융주들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자, 오늘 참 날씨도 을씨년스러웠는데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